자, 계속해서 이제 저당권의 효력 범주 관련해서 자,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여기서부터 얘기를 다시 진행합니다. 해서 자, 부합물의 개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종물 또는 이제 종된 권리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특히 최근 문제에서 공용 부분의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든가, 공용 부분에 관한 자, 시효 취득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큰 그림 가서 보면 저당권의 효력 범주라고 하는 거, 부합물, 종물에도 어떻다 효력이 미치게 된다. 건물 전세권,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이 미치게 된다. 요거 가지고 거의 많이 우려먹다가 최근에 이제 아주 어렵게 나왔던 것이 저당 부동산에 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그 부동산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과실, 소위 차임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일 어려울 텐데,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요거 압류 후냐 전이냐 이것만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한편 여기에는 병이라는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고요. 이 사람은 매월 10일에 월세를 누구한테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해놓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을의 저당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뭘 해? 경매 청구라는 것을,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러면 등기소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경매 들어갑니다 라는 취지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걸 우리가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을 때, 그럼 이제 날짜를 한번 계산해 봐야 돼. 지금요, 이게 경매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7월 5일 날 했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7월 5일 날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임차인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7월 11일 되면은 이 차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소유자 갑에게 넘겨줘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7월 11일 임대인 갑에게 인도해야 될 차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누구한테? 바로 자, 임차인한테 연락을 해서 그 차임을 나에게 다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도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사례형으로 보통 구성하진 않았었고요. 지문 형태로 압류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두 번 다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 압류전 발생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겁나 중요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거의 요 근래 문제에서는 100%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당권의 효력 범주. 요거랑 이제 비교해서 바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임의 규정에 관한 조항. 해서 임의 규정 얘기가 몇 군데서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장의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거, 특별한 약정이 없게 되면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된다. 그에 비해서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그래서 담장의 설치 비용 절반씩 부담한다라고 하는 종은 소위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어떻다? 그 약정에 따라서 설치 비용이 결정이 될 수 있다. 또 뒤에서 공부할 것이 매매 비용이라고 하는 거, 매도인 매수인이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된다. 이런 것도 뭐가 된다? 임의 규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매매
비용에 관해서 달리 약정을 하게 되면 그 약정을 우선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이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해지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게 되면 그것도 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은 소위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갑소유의 X 토지를 담보로 해서 지금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설정 등기를 하는데 등기부에다가 특약을 넣습니다. 이 사람이 이 땅을 산 다음에 여기다 뭐를 장례삼을 재배해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야. 혹시 무슨 일이 터져서 빚을 갚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장례삼 부분은 따로의 소유권을 주장을 금액이 훨씬 더 땅값보다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특약을 넣어서 이 장례삼의 소유권에 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을 넣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등기까지 되게 되면 자,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경매에서 낙찰받는 사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어떻다. 그 장례삼의 소유권은 취득을 할 수 없다라고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 계획에서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기로 약정을 하고 게다가 거기다가 등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때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고는 이 민법 규정은 소위 임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임의 규정에 배제되는 위반되는 특약 맺고 등기까지 하게 되면 민법 조문보다 그들의 특약이 우선 적용이 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당권의 효력 겁나 중요해. 이 파트는 거의 자 28, 29, 30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고요. 뭐 그렇다한들 수험생들 전혀 개의치 않죠. 그 수험생들이 되게 배포가 큰 분들이야. 그래서 출제위원이 뭘 내든 간에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겁나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저당권 효력 범주 어려워요. 양이 많고 등등등 까다롭습니다. 해서 부합물 종물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건물 저당권, 지상권 법자, 그다음에 임차권에 미치게 된다.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차임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주기로 한 문제씩 구성되는 게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 저당권의 물상대위. 자, 저당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돈을 갚지 않게 되면은 돈을 받기 곤란한 상태가 채무 변제가 없다는 얘기는 변제기 도래했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얘기는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야.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이 사람이 경매 청구에서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저당권의 기본적인 틀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당권의 물상대위, 요건 이제 저당권의 소멸 사유 두 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되게 되면 각종의 물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목적물에 대한 공용징수, 수용이 있게 되면 역시 각종 권리는 소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법빈포 얘기 또 들어가야 되나 해서 자, 포락지 얘기를 가야 돼. 포락지 얘기. 자, 바닷가에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자, 해변가까지 내려가는 이 토지를 뭐라고 합니다? 법지라고 불렀었고 해변가의 토지를 가리켜서 빈지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바닷물 밑에 있는 땅을 포락지라고 해서 어떤 토지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하천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 이것은 어떻다? 소위 바로 멸실이라고 해서 토지에 있어서는 포락지라는 개념이 되게 되죠. 그래서 포락지가 되면 사건은 모두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혹시 토지를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이게 포락지가 돼버렸다. 목적물이 멸실이 되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게 된다. 물론 주로 이 이슈를 삼는 것은 건물 저당권 얘기입니다. 건물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이게 다 녹아내려버렸다. 그러면 이제 건물 소유권 자체가 소멸하게 될 것이고 건물 저당권도 같이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게 이제 멸실에 관한 거.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하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한편 토지
토지라고 하는 것이 공용징수 수용이 있게 되면 모든 권리가 기본적으로 다 수용 개시일에 소멸하게 된다. 즉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 개시일에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죠. 등기법 가면 겁나 중요한 주제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바로 공익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 제일 중요한 이슈. 상지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는 어떻다? 바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관은 상지를 제외하고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해야 된다. 마지막 쟁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이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했던 개념이 됐었죠. 그래서 자, 수용 있게 되면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수용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물리적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사유를 멸실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해서 사연 가서 검토를 하게 되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해서 자, 검토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갑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다. 근데 화재를 통해서 이 건물이 멸실되게 되면 갑은 경우에 따라서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게 된다. 화재 보험금 청구권. 이걸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건물 저당권자, 저당권 멸실, 소멸하는 거 별개의 문제로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인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한다. 즉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저당권의 물상대위에서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란 물건에 대해서 어떻다?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이렇게 하나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 더 있었죠?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토지에 대해서 X토지, 갑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고요. 이 토지가 지금 이제 어떤 문제, 공용징수, 수용당하게 된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뭘 받게 될 것이다? 수용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저당권이 소멸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저당권자가 이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머지 잡다한 얘기로서 자, 두 가지가 있지. 이거 자, 지금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압류라는 과정. 그때 압류라고 하는 것은 본인 저당권자에 의한 압류도 가능하고 제3자에 의한 압류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공용징수됨으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청권인 바로 화재보험금 청권 또는 수용보상금 청권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정에서 뭐야? 저당권자 또는 제3자가 압류를 해야 된다라고 할 거. 이거는 이제 하나 더 살을 붙일 게 협의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다 비교할 것이죠. 지금 여기에 공용징수 수용이 있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근데 이런 경우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자,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냐? 아니요. 전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냥 을한테 달라붙어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소위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하면서 받게 될 매매 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거. 매매 대금에 대해서 어떻다?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저당권의 물상제의라는 개념이 허용되지 않는다. 저당권이 소멸했을 때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부른다. 그래서 매매 대금에서는 당연히 저당권 행사할 수 없고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협의 취득이라는 말을 나오게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들은 협의 취득. 이때는 저당권의 물상대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협의 취득이 뭐냐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땅 파시오라고 병이 만약에 공익사업 시행자인데 이 사람한테 땅을 파시오라고 했을 때 이분이 평당 200에 파시오였을 때 네, 팔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협의 취득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저당권은 어떻다? 공유자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에 비해서 땅을
팔라고 했는데 못 팔겠다고 배째시했을 때 확 배를 째버리는 것을 수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수용이 있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이라는 것은 다 허용되게 된다. 그래서 결론 정리하면 수용보상금 청권, 화재보험금 청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거 가능한데요. 협의 취득 관련해서는 다 이때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문장으로 길게 써놨는데 단순화시키게 되면 뭐라고요? 자, 화재보험금 청권, 수용보상금 청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야? 화재보험금 청권, 수용보상금 청구권. 물상대위 할 수 없는 케이스가 뭐라고요? 협의 취득이라는 것은 다 물상대위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좀 사이드 쟁점으로서 자, 압류라고 하는 거, 압류라고 하는 건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돈을 받게 될 권리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저당권자가 주머니 넣기 전에 어떻게 알아? 법원에다가 지금 수용보상금, 화재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사람에 대해서 뭘 얘기한다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 돈을 쟤한테 주지 마시오. 그래서 압류를 하게 되면은 그때 나오게 되는 개념이 압류를 하게 되면은 그때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대금이 지급이 돼버리면 이때는 물상대위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압류가 있어요. 이건 좀 기술적인 부분이고 대부분이 화재보험금 청구권, 수용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된다. 그러나 협의 취득에 있어서는 다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 내용이 저당권 관련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저당권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나서 다음 주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설정,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권을 담보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지역권을 담보로 설정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한편 저당권은 설정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저당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 잘 안 내요. 24, 25회 때 나왔던 그런 주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간단한 질문 두 번인가 답이 됐어요. 바로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해서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 양도할 수 있다. 저당권도 원칙적으로 이런 일정한 요건에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 자, 별로 중요치 않죠. 전세권자 반환 청구할 수 있었죠. 지상권자 반환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권자, 저당권자는 다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일괄 경매 청구, 토지, 자, 저당권자가 그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건물이 있을 때 한해서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괄 경매 문장을 보지 마시고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 암기하시면 되는 거야. 자, 암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해는 그냥 어찌 됐든 가고 있으니까 그냥 포인트는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과정은 중요치 않다. 마지막 경매 청구 당시에 동일했을 때 그때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자, 저당권의 효력 범주 제일 단독 주제로서 중요하죠. 그래서 자,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이런 저당권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는 민법 조문은 이미 규정에 해당되고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고 등기까지 하게 되면 저당권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건물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 지상권 임차권에 미치게 된다. 그래서 범기업 가면 미친 놈 둘이 있어. 하나가 건물 저당권, 하나가 건물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봤었고, 제일 어려웠던 것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차임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 자, 결론만 기억하십시다. 화재보험금 청구권, 수용보상금 청구권 등에 대해서 자, 그 사람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부르게 된다. 다만 협의 취득에 있어서는 물상대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 저당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저당권에 관한 주제고 잠시 끊었다가 공동저당 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